안녕하세요. BBC 기자 마이크입니다. 저는 이번 UN 기조연설을 직접 현장에서 취재했는데요. 그 놀라운 순간들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번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역사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 연설과 대비 효과로 극찬이 쏟아진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전 세계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저 역시 현장에서 이 모든 걸 직접 목격했죠.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이 특별히 주목받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같은 날 열린 UN 총회에서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UN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발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이에요. 저는 총회장 2층 언론석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봤는데 정말 극명한 대비였습니다. 미국이 UN을 비판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 대통령은 오히려 UN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옹호하며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대비는 더욱 극명했죠. 한쪽에서는 자국 중심의 공격적인 언사가 이어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평화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한 국가의 연설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마치 국제사회를 대신해 증언하는 듯한 의미를 갖게 된 거죠. 저는 언론석에서 각국 대표단들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실제로 총회장에 있던 다른 나라 정상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에 크게 호응하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고 독일 총리는 메모를 하면서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연합 의장은 아예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기도 했죠. 반면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연설 중에 굳이 노벨 평화상을 언급하며 자신의 성과를 과시했는데 이건 정말 어색했습니다. 총회장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이는 오히려 국제사회에 자신의 욕심과 민낯을 드러낸 대목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저는 그 순간 총회장의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각국 대표단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고 일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스러워했어요. 특히 유럽 대표단들은 고개를 저으며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두 연설의 대비는 전 세계 언론들에게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CNN, BBC, 프랑스 24 도이체벨레 등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이 역사적 순간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면에 이 대비를 다뤘고 워싱턴 포스트도 긴급 분석 기사를 내보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일주일 전 조지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극적인 대비도 이런 역사적 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극적 대비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일주일 전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인 새벽이었어요. 현지 시간 오전 6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무장경찰들이 한국 기업 공장으로 몰려들어요. 저희 CNN 동료가 우연히 근처에서 취재하다가 이 장면을 포착했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300여 명의 한국인 직원들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단지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을 뿐인데 말이죠. 21세기에 이런 야만적인 일이 벌어지다니. 특히 한 중년 여성이 쇠사슬에 묶인 채 절규하는 장면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어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에요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생중계를 통해 퍼져나왔죠. 그 순간 서울 청와대 상황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통령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이 선명했죠. 이건 너무하다는 한마디가 상황실을 긴장시켰습니다. 반면 워싱턴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트위터로 반박해요. 정당한 법 집행이었고 불법 시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미 전 세계 여론은 돌아선 상태였어요. 유럽연합 본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됩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이 분노를 감추지 못해요. 21세기에 이런 야만적인 일이 일어나다니. 이건 명백한 인권 유린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독일 외무장관도 미국의 이중 잣대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어요. 중국 외교부는 즉시 성명을 발표합니다. 인권을 논하던 나라가 이런 만행을 저지르다니.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죠. 러시아도 가세에서 서방의 위선적 인권 외교를 비판했어요.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영국의 반응이었어요. 미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영국마저 우려를 표명한 거죠.
영국 총리실은 모든 국가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었어요.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샵 Justice for Korea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딩되기 시작했고 조지아 현장 영상이 수백만 번 공유되었어요. 특히 그 젊은 한국인이 영어로 절규하는 장면, 저는 범죄자가 아니다. 단지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원했을 뿐이다. 이 부분은 전 세계 네티즌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죠. 미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되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즉시 성명을 발표하며 조사를 촉구했고 시민권 단체들도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CNN과 MSNBC는 연일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했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더욱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건 미국의 내정 문제이고 다른 나라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소리쳤어요. 심지어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을 공격하기까지 했죠. 이런 모습은 국제사회의 분노만 더 키웠어요. 한편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고 참모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만 청와대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바로 이 순간부터 일주일 후 유엔 총회에서 벌어질 역사적 대결의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미국의 독선적 대응, 한국의 품격 있는 대처. 이 대비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유엔 총회장의 193개국 대표들이 모두 자리를 채우고 전 세계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어요. 저는 총회장 2층 언론석에서 이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연단에 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보통 각국 정상들이 15분 정도 연설하는 게 관례인데 트럼프는 준비한 연설문만 해도 엄청나게 두꺼워 보였거든요. 그리고 시작된 트럼프의 연설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면 당신은 감옥에 가거나 당신이 온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먼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총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조지아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런 발언을 하다니. 각국 대표단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하지만 트럼프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7개의 세계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제가 유엔을 대신해서 이런 일을 해야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유엔은 도움을 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공허한 말뿐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유엔 총회장에서 유엔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라니. 프랑스 대통령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었고 독일 총리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입니다. 유엔에서 강조하는 녹색 정책은 녹색 사기극이에요. 이 녹색 사기극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당신들의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콘센서스를 완전히 무시하는 음모론적 발언에 총회장의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왔어요. 북유럽 국가 대표들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을 시도했지만 예의상 다시 앉았죠. 그런데 가장 황당했던 건 노벨 평화상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모두가 제가 이런 성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제가 신경 쓰는 것은 상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굳이 자랑하는 모습에 총회장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일본 대표단도 당황한 표정이었고 심지어 영국 대표들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유엔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었어요. 유엔은 서구 국가들과 그들의 국경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유엔이 왜 필요합니까? 이 말이 나오자 총회장이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유엔 총회장에서 유엔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듣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트럼프는 15분 연설 시간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려 56분 동안이나 혼자서 시간을 독점했어요. 준비한 연설문이 끝났는데도 즉흥적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미국 애등 이슈까지 거론했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강경한 비판을 쏟아냈지만 흥미롭게도 북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나중에 뭔가 정치적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았죠. 연설이 끝나갈 무렵
총회장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고 일부는 서류를 정리하며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연단에서 내려올 때 박수는 형식적인 수준이었어요. 의무적으로 치는 박수 소리만 웅성웅성 들렸고 그나마도 금세 끝나버렸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 될지를 말이에요. 트럼프가 유엔을 공격하고 국제사회를 분열시키려 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한국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가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었거든요. 트럼프의 막장 연설로 얼어붙은 총회장의 숙연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이 연단으로 걸어 나왔어요. 짙은 남색 정장에 회색 사선이 들어간 넥타이를 메고 태극기 배지를 양복, 왼쪽 가슴에 단 모습이 정말 품격 있어 보였죠. 현지 시간 오후 12시 30분, 요르단 국왕에 이어 7번째 순서로 연단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와는 완전히 다른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언론석에서 총회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을 열자 총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그의 첫 마디부터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돌아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총회장에 있던 각국 대표들의 시선이 모두 연단으로 쏠렸어요. 방금 전 트럼프가 유엔의 무용성을 주장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메시지였거든요. 대한민국은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 지배에서 해방됐고 유엔의 도움으로 분단의 상처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업화를 이뤄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온 나라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총리도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심지어 일본 총리까지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국 현대사의 역동성을 유엔의 가치와 연결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한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기에 처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불굴의 저력으로 일어섰습니다. 친일 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강렬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총회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 대표들이 크게 호응하고 있었죠.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에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빛의 혁명이라는 표현에 총회장이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강 작가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의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추는 쪽으로, 꽃이 피고 있는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 순간 총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핵심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 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이 선언에 총회장 여러 곳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캐나다 총리가 먼저 일어섰고 북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따라 일어났죠. 심지어 중국 대표단도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80주년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함께 미완의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총회장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어요. 특히 분단 국가나 갈등 지역 출신 대표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발언에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이 주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평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END, 전략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각국 대표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류 엑스체인지, 관계 정상화 normalization, 비핵화된 nuclearization의 약자로 한반도 갈등을 끝낸다 엔디는 의미였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지점이 되었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실론적 접근에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오색빛 응원봉처럼 국제사회와 유엔이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을 함께 들어주십시오. 이 비유에 총회장이 뜨거운 박수로 튀어댔어요. 20분간의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2분 넘게 계속되었죠. 트럼프 연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총회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저는 언론석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모든 이야기가 방금 전 두 연설에 관한 것이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프랑스 대표단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즉석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대통령의 연설은 유엔 정신의 완벽한 구현이었다고 극찬했어요. 반면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신중하게 표현했죠. 독일 총리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기자들에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봤다며 독일은 한국이 제시한 포용과 평화의 길을 지지한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이 발언이 나가자마자 유럽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죠. 영국 총리도 가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연설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봤다며 특히 E&D 전략은 분쟁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브렉시트 이후 고립되어 있던 영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가장 놀라운 건 일본 총리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아시아의 평화사도라고 부르며 일본도 한국의 평화 철학을 배우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거예요. 이 장면을 본 한국 기자단이 깜짝 놀라서 서로 확인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중국 주석은 한국의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철학이 중국의 가치와 일치한다며 지지를 표명했어요. 러시아 대통령도 한국이 제시한 단계적 접근법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죠. 이들이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한국을 지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남아공 대통령이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희망이라고 선언했고 브라질 대통령도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까지 줄줄이 한국 지지를 표명했죠. 인도 총리는 한국이 비동맹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며 강대국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중견국 리더십의 모범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발언은 특히 의미가 깊었어요. 인도가 한국을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로 인정한 거거든요. 반면 미국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트럼프가 연설을 마치고 퇴장할 때 대부분의 나라 대표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심지어 캐나다 총리는 아예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멕시코 대통령도 고개를 돌리고 있었죠. 미국 내부에서도 즉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CNN에서는 긴급 특별방송을 통해 트럼프의 유엔 연설을 미국 외교 사상 최악의 실수라고 규정했어요. 전직 국무장관 3명이 나와서 연명으로 트럼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죠. 뉴욕타임즈는 온라인 속보로 트럼프, 유엔에서 미국 고립시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워싱턴 포스트도 한국이 미국을 대신해 서구 가치를 수호하다는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폭발 상태였어요. 샤블리 제이명 세이즈 유엔이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샵 트럼프 destroys America가 2위를 기록했죠. 특히 샵 코리아 Let's the World 해시태그는 24시간 만에 500만 개의 게시물을 돌파했어요. 트위터에는 전 세계 시민들의 한국 찬양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국 국기를 든 시민들이 에펠탑 앞에 모였고 독일 베를린에서는 한국 대사관 앞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스퀘어에
We are sorry Korea라는 대형 전광판 광고가 올라갔고 워싱턴 DC에서는 한국을 지지하는 시민 집회가 열렸어요. 미국인들이 자국 대통령 대신 한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하버드대, MIT, 스탠포드대 등 미국 명문대 교수 200여 명이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했어요.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리더라는 것이었죠. 이들은 트럼프 정부에 한국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의회에서는 긴급 결의안이 상정되었어요. 한국의 평화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EU-한국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 결의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심지어 노벨 평화상 위원회 출신 인사들까지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 철학이 노벨 평화상 정신에 부합한다고 공개 발언했어요. 이는 트럼프가 연설에서 자랑한 노벨 평화상 욕심과 완전히 대비되는 장면이었죠. 총회장을 나서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국제정치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말이에요.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미국은 고립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각국 외교관들이 한국 대표단 주변으로 몰려들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20분 연설이 세상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고 불과 2시간 만에 전 세계 한인사회가 완전히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뉴욕 코리아타운에서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격했는데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분위기였어요. 뉴욕 맨해튼 32가 코리아타운 메인 스트리트에는 수천 명의 교민들이 몰려나와 즉석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식당마다 태극기를 걸고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이재명 대통령 연설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어요. 한 교민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40년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날이 또 있을까요? 트럼프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무시당할까봐 걱정했는데 오늘 우리 대통령이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LA 코리아타운은 더욱 장관이었습니다. 윌셔 불바드 전체가 태극기 물결로 덮였고 한인회관 앞 광장에는 1만 명이 넘는 교민들이 모여 자축 대회를 열고 있었어요. We are proud to be Korean. 구호가 LA 하늘을 울렸죠. 교민 이세인 한 대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학교에서 항상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배웠는데 오늘 우리 대통령님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당당하게 Korean American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현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한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교민이 전해준 이야기예요. 미국인 동료들이 모두 몰려와서 한국 대통령 연설이 정말 대단했다며 축하해줬다는 거예요. 평소에 한국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래요. 캐나다 토론토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핀치 애비뉴 코리아타운이 축제 분위기로 변했고 교민들이 메이플리프와 태극기를 함께 들고 거리 행진을 했어요. 캐나다 현지 언론들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한국계 캐나다인들의 자부심이라고 표현했죠. 호주 시드니의 한인사회도 들썩였습니다. 스트라스필드 코리아타운에서 긴급 집회가 열렸고 한인회장이 오늘은 우리가 한국인임을 가장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날이라며 교민들을 격려했어요. 브라질 상파울루의 교민들은 더욱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리베르다지 한인가에서 만난 한 교민 할머니는 6.25때 유엔군이 도와준 얘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대통령이 그 은혜를 갚았다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유럽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한인들은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고 프랑스 파리의 교민들은 에펠탑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벌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영국 런던의 교민들이었습니다. 유몰든 코리아타운에서 만난 교민들은 브렉시트로 힘들어하던 영국인들이 오히려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한다며 신기했어요. 한 교민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웅 취급받고 있다며 웃음을 멈추지 못했죠. 중동 지역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UAE 두바이의 한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 메시지가 중동 지역에도 큰 희망을 준다며 감사를 표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는 한인 엔지니어들도 현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라고 전해왔죠. 일본의 제1교포들 반응이 특히 의미 깊었습니다. 도쿄 시노쿠보 코리아타운에서는 제1교포들과 일본인들이 함께 한국을 응원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한 제1교포 2세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오늘만큼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자랑스럽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조선족들도 들끓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한국어로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는 플래시몹이 벌어졌고, 베이징의 한인들도 대사관 앞에서 자축 행사를 열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전 세계 한인들의 자랑스러운 메시지들이 쇄도했습니다. Shop Proud to be Korean 해시태그로 수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각자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찍은 태극기 인증샷들이 넘쳐났어요. 재외국민들의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평소 한국 정치에 무관심했던 교민들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거든요. 한 재미교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 40년 살면서 한 번도 한국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죠. 교민 신문들도 일제히 호해를 발행했습니다. 뉴욕의 한국일보는 우리의 자랑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헤드라인을, LA의 중앙일보는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판을 냈어요. 각국 한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재외동포들이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인 건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이 단순히 국제정치를 바꾼 게 아니라 전 세계 750만 해외 동포들에게 새로운 자부심과 정체성을 선사한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말이에요. UN 총회가 끝나고 하루가 지난 지금, 전 세계 경제계와 외교계에서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각국 경제 전문가들과 외교관들을 만나며 이들의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 러시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독일의 폭스바겐이 한국에 5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프랑스의 토탈에너지스도 30억 달러 규모의 수소에너지 프로젝트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 철학이 투자자들에게 안정성과 신뢰를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한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100억 달러 투자 펀드 조성을 발표했고, 도요타도 한국과의 친환경차 기술 협력을 위해 부산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어요.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아시아의 평화 사도라고 극찬한 이후 일본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러시가 시작된 거죠. 중국도 가세했습니다. 알리바바가 한국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선정해서 인천에 5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물류센터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어요. 텐센트도 한국 게임업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해 서울의 아시아 본부를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럽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네덜란드의 ASML이 한국을 반도체 장비의 글로벌 생산기지로 육성하겠다며 2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스위스 네슬레도 한국을 아시아 식품 혁신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죠. 가장 놀라운 건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이었어요. 트럼프 정부와는 별개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실리콘밸리가 워싱턴과는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한 거죠. 애플 CEO는 한국의 기술력과 정치적 안정성이 매력적이라고 공개 발언하기까지 했어요.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UN 연설 이후 단 일주일 만에 해외 직접 투자 약정액이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해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0% 증가한 수치였죠. 외교가 경제로 직결되는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북한과의 관계 변화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서 제시한 END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해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특히 상대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 포기 선언이 북한에게 큰 신뢰를 준 것 같았어요. 평양방송도 남조선의 새로운 접근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논평을 냈거든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남한 정부를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어요.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의 중재 역할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한국의 평화 이니셔티브가 동북아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공식 발표했고, 러시아도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제안해왔어요. 가장 상징적이었던 건 일본의 변화였습니다. 일본 총리가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독도 문제, 역사 문제 등 모든 현안을
포괄적 대화로 해결하자고 나선 거죠. 이는 한국이 지역 평화의 중심축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어요. 국내 경제 지표도 폭발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코스피가 3,500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원화 가치도 크게 상승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부르며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한국을 AAA로 격상시키면서 정치적 안정성과 평화적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발표했어요. S&P도 마찬가지로 최고 등급을 부여하며 한국의 미래를 밝게 전망했죠. 관광업계도 호황을 맞았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평화를 상징하는 나라 한국을 체험하고 싶다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어요.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매일 환영 현수막이 걸려있을 정도였죠. K컬처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BTS, 블랙핑크 등 K-POP 아티스트들이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자처하며 전 세계 콘서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넷플릭스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 분야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등 세계 명문대학들이 한국 학과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의 평화, 철학과 민주주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외국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더군요. 스타트업 생태계도 활기를 띠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들이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혁신 허브로 인정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특히 평화 기술, 친환경 기술 분야의 한국 스타트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있었어요.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국방 예산을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에 더 많이 투입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평화 배당금이 실현되기 시작한 거죠.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청년들은 해외 취업 대신 국내에 남아 창업을 꿈꾸기 시작했고 해외에 나갔던 인재들도 속속 귀국하고 있어요. 코리안 드림이 아메리칸 드림을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죠.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 번의 연설이 정말로 한국의 운명을 바꿔놓았다고 말이에요.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 평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서 선언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진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한국이 평화를 선도하는 나라, 세계의 등불이 되는 나라로 거듭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한국이 만들어갈 평화의 역사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BBC 기자 마이크가 직접 목격한 유엔 총회의 역사적 순간을 들려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20분 연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평화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는지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보람찼어요. 긴 시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